안녕하세요. 2022 한국경제 대전망 책 출판을 기념하는 미디어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와 총괄 발표를 맡은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근 교수입니다. 우선 이 책은 크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저의 앞에 발표에 이어서 다른 네 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파트는 프롤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가 대외적인 측면을 보는 발표가 김한수 박사께서 해주실 것이고, 2부는 거시미 금융 이덕형 교수가 발표할 것이고, 3부는 시장과 경영 트렌드 김준현 박사께서, 그리고 4부는 경제정책 핵심 이슈에 대해서 최영기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책이 매년 그 키워드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작년 책 그 키워드는 진퇴양난이었고, 올해는 합종연행으로 잡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진퇴양난의 그 해결책 출구가 합종연행이 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트렌드가 새해에도 더 강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 키워드의 변遷을 보면은 2020년에는 오리무중했는데, 그때 상황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막 시작되고 한일 간의 무역 갈등도 심해져서 이게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른다는 상황 하에서 오리무중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실제 상황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어렵게 되는 설상가상 또는 기진맥진 상황이 왔었죠. 그 다음에 2021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대 진퇴양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미국이냐 중국이냐인데, 결국은 바이든 주도로 G7 회의 이후 반중국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식으로 전개되었고, 내수냐 수출냐의 진퇴양난은 아시다시피 수출의 강력한 회복으로 수출에 의한 회복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을 더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 채무에 대한 걱정이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진퇴양난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이 세 가지 21년의 그 트렌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디지털화인데, 이것이 이제는 디지털 매개로 한 빅블러의 출현, 기업들의 비위기적 성장과 합종영역을 기초로 한 동행무진 전략이 전개될 거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이 3부에서 좀 더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세계화 트렌드가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미중 디커플링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이제는 소수 국가 간의, 소수 기업 간의 합종 영향으로 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정부 역할의 증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는 역량 증진형 국가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차원의 합종영역인데요. 첫째는 그동안의 세계의 패러다임인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가 이제 급속히 쇠퇴하면서 소수 간의 합종연행에 기초한 GBC, 글로벌 밸류체인, 글로벌 공급망이 다자간 무역 체제를 급속히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다자간 무역 체제는 코로나라는 생산의 세계화를 전개시키는 충격에 의해서 급속히 대체됐고, 또 미중 갈등 속에서 이 그동안의 다자간 무역 체제가 붕괴되면서 소수 간의 영합에 의해서 동맹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소수 동맹형 GBC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면에 이런 소수 동맹형 합종 영역에 대해서 과거의 다자주의 원칙이 그래도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올해 6월에 있었던 G7 회의에서 코넬 컨센서스라는 측면으로, 즉 미국이 주장하는 법인세 글로벌 공제를 유럽이 받아들이고 유럽이 주장하는 디지털세를 미국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시작되는 측면은 일정한 다자주의 흐름의 지속이라 보고, 저는 앞으로의 세계 경제가 이 소수 동맹형 합종 영역과 다자주의 원칙 간의 긴장적인 병정 구도를 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업 차원의 합종 영역은 이어지는 발표에 다루겠지만 주로 여러 산업에서 배터리라든가 반도체 여러 분야에서 주요 핵심 기업들 간의, 나라들 간의 합종 영역 얼라이언스가 형성되면서
다자 간에 의한 해결책보다는 소수 간의 프렌드와 얼라이언스에 의한 해결책으로 가고 있는 트렌드가 굉장히 심각한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간에 좀 더 포커스를 드리면은 미중은 그동안에 디커플링이 화대했는데 전면적 디커플링은 어려울 것이고 소위 이 반도체, 5G, AI 등 첨단 분야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지부실 구축하는 부분적 디커플링이 이제 될 거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적 디커플링에서는 서구는 중국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제 책에서 예측했듯이 중국의 GDP는 2030년 중반에 미국을 추월 또는 대등하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2030년대에는 G2 시대가 시작될 거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구의 반중 동맹 GBC와 중국이 서방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과 GBC를 구축하는 이 양 블록 간에 길면서도 또 속도를 빨리 내야 한다는 속도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과거의 패러다임이 안미 경중, 안 보는 미국, 경지는 중국이었는데 점점점 중국이 자국 중심의 GBC를 구축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가속화되면서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설 자리 점점 없어지면서 과거에 한국은 기술은 서방에 시장은 중국 구된 이제는 기술과 시장도 다 서방에 중요해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가고 있고 쉽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 안미 경중에서 안미 경미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화두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권이 한국의 합종 연행의 대상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 책에서 예측한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력의 추세인데 현재 중국이 2020년에 미국 대비 70%였다가 지금 이제 2년 사이에 75% 도달하면서 코로나 덕에 미국과의 격차를 급속히 줄이고 있고 이 추세를 저희가 아주 단순하게 연장하면은 2030년대 중반에는 중국의 GDP가 현재 30% 격차를 줄이면서 미국과 대등해지는 시기로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삼중 전환 즉 환경적인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이어서 GBC의 전환이 이어지면서 여러 나라의 경제와 산업이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는 과거의 케인지안 국가처럼 정부가 생산 이전 또는 이후 단계에 개입한 것과는 충분하지 않아서 생산 단계까지 개입하는 그런 어떤 그 정부 역할이 커지고 있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거를 enabling state, 역량 증진형 국가라고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이 발전 국가로 급속히 산업화했고 최근 이제 복지 국가로 가고 있는데 전통적인 복지 국가로는 현재 도전을 극복하기 어렵고 역량 증진형 국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은 복지 국가라면 고기를 주는 것이라면은 역량 증진 국가는 고기 잡는 법, 역량을 높여서 이 난국을 극복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얘기했던 재정 지출과 국가 채무 사이의 진퇴양난도 결국은 역량 증진형 국가라는 차원에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기업들도 더 역량을 높이지 않고서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고 그래서 혼자로는 다 못하는 경우에는 수평적인 얼라이언스, 합동 영역에 의해서 자기 역량을 보충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복지체제도 고기를 주는 복지체제보다는 현금보다는 각종 사회 서비스, 육아, 출산, 보육 같은 사회 서비스의 역량을 높여야만이 여성들의 고용 참여가 높아가고 또 그 자체가 일자리 증가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복지체제 중점도 노년층보다는 또 동시에 근로연령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만이 바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대한 역량이 높아가야만이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이 가능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기 박사님께 좀 더 발표를 일단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의 경제정책을 간단하게 공과를 보면은 잘하면 공인한 측면은 결국은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소부장 간화에 잘 극복하였고, 제2벤처붐을 조성했고, 신남방 정책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세안 국가를 모두 다 방문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취한 것들이 이제 성과를 대했고, 특히 이어서 디지털 공정의 확대, 혁신 조달의 강화, 수소경제 추진 등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그런 뉴딜 정책의 어떤 모범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라든가 원전에서의 과속이 좀 생각할 수 있겠고, 공정성 논란 속의 정규직화, 임대차 3법과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과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그 수합 분석을 해보면은 S 강점이란 것은 기존 제조 대기업에 아울러서 신흥 디지털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 공존하는 체제가 한국의 강점이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없는 일본이나 프랑스는 이런 체제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점은 이번 코로나 미중 분쟁 이후에 과도한 세계화, 공장이 여러 군데 많이 퍼진 상태가 가지는 약점이 노출되었고, 즉 첨단 기술은 서방, 시장은 중개 의존하는 구조가 약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반면에 기회는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 규제란 것은 한국으로 다시 제조업을 돌이킬 수 있는 리쇼어링의 기회를 줬다는 것이고, 코로나 한일 갈등은 한국의 바이오 산업, 소부장의 어떤 약진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것은 합종 여행의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위험 요인은 중소기업들이 이 코로나라든가 최저임금의 가속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 소수 대기업 주도성이 더 심화되는 것들이 위험 요인이 되어 있고, 또 실물 투자보다는 주식, 부동산, 금융 투자가 심화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위험 요인이 되어 있고, 크게 봐서는 이 K자 협약에 따라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세계적 추세 속에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들이 위험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 트렌드를 꺾지 못했다는 면에서 잠재성의 하락이 계속 저희가 당면한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5년마다 1%씩 잠재성이 하락하는 추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벽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벽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을 이제 1인당 소득면에서 넘어섰는데,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 대비 1인당 소득이 70%를 못 넘고 있어요. 일본이 2000년대부터 20년 동안 이 벽을 못 넘고 있는데, 한국도 2020년에 70%에 도달했다가 2021년 내년 다 60%, 69%, 8% 떨어진다는 면에서 한국도 과거 일본처럼 비슷하게 미국 대비 1인당 소득이 70%를 못 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일단 드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벽은 전 세계 GDP 차지하는 한국 경제 비중이 2%를 못 넘지 않냐는 벽인데, 이미 한국은 2006년에 전 세계 GDP 2% 도달했습니다. 이 중간에 그래프 보시면. 근데 좀 떨어졌다가 다 회복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2%를 못 넘고 있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올해 한국이 GDP에서 전 세계 10등에 복귀했는데, 이거는 이미 2004년에 10등 했다가 15등까지 떨어졌다 다시 복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또 벽으로 남아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책의 에필로그에 가면은 앞으로 한국 경제의 비전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은 역량 증진형 국가와 함께 3대 전환을 극복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 및 산업 시스템에서는 합전 영향과 빅블의 출현으로 기업들의 성장도 과거의 유기적 성장보다는 비유기적 성장으로 가고, 복지 시스템은 현금보다는 사회 서비스, 노년층과 아울러 근로연령층, 노사관계도 유연 안전성을 기초로 해서 공공수용열보다는 직무로 가는 이런 각종 경제정책의 비전을 요약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의 5대 과제를 경제 측면을 중심으로 뽑아본다면은 소수혁명 GBC와 다자주의의 병해상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좀 더 친서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적정히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는 것이고, 코로나의 기회창이 잃어버린 기회창에 되지 않도록 원격 의료와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만이 지방에 살 수 있다는 것이고,
휴먼 니들 복지의 핵심은 그동안 다루지 않은 연금 개편과 통합, 그다음에 주거 안정이 핵심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있지만은 기본 서비스, 육아, 출산, 보육 서비스가 돼야만이 여성의 고용 참여와 고용률 제고와 공공일자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파트의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대 파트를 중심으로 지만수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 제1부 바이든 시대 대외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에 대외환경의 중요한 변수들을 짚어보는 것인데요. 이 대전망 책은 G7 이후에 미중 사이의 줄다리기,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 그리고 코로나19에서 특히 중요한 경제인 일본과 미국이 지금 어떻게 회복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2년은 결국 모든 나라에게 있어서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의 출구에 놓인 경제적 불확실성이 중요한 어떤 우리가 직면할 불확실성이 될 거고, 세계 전체가 유사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최근의 공급망 교란이나 원자재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의해서 지금 야기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사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각국의 유동성 회수나 금리 인상의 시점뿐 아니라 향후의 폭이나 속도에 대해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2년 내내 중요한 어떤 대외 환경에서 유의할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시에 위기는 다 같이 모든 나라가 같이 겪고 있습니다만은 나갈 때가 되면 빨리 잘 나가는 나라와 좀 어렵게 힘들게 상처 속에서 나가는 나라들이 구분되게 됩니다. 결국 유동성 공급과 함께 실시된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위기를 다 같이 나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부채와 버블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거나 또는 노동시장, 고용시장이 지나치게 많이 망가져서 실물 경제의 회복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나라들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취약한 국가들이 2022년이 되면은 드러나고 지목받고 또다시 이렇게 자기 실현적인 위기 상황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에서. 그다음 저희가 이제 많이 또 다루고 있는 새로운 G2 시대에서의 변화, 특히 아까 합종 연행이라고 표현하셨다시피 사실은 G2 대결이 합종 연행의 양상으로, 즉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중국의 경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구조가 사실은 바이든 시대 이후에 급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 중에. 그리고 2022년은 그 구조가 구체화되고 그 속에서 중국도 반발하거나 적응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펼쳐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무역 질서와 다자 체제는 사실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소수 국가들의 어떤 동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합종 연행형 그런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이 2022년에 진행이 될 거라는 거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흐름은 결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중국의 국유기업 중심의 국가주도적 체제가 글로벌 경제 체제 내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해온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중국 견제의 어떤 전장을 만들고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합종 연행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표방하는 것은 중국 경제에 대한 견제지만, 그 속에서 선진국들이 보호주의적인 요소들을 섞어 넣고 신흥국의 부상 전반을 견제하는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양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2022년에 우리 의사결정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합종 연행 구조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하나, 중국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어느 쪽 편을 드냐라는 관점에 서기보다는 한국이 어떤 나라냐, 우리의 경제적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어떤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 속에서 한국은 한편으로는 G7급의 선진국이자 선도국이 됐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여전히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안에서 제조업 중심의 수출 위주의 성장을 현재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조업 수출국으로서 자유무역과 다자체제가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망가지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동시에 선진국이자 선도국으로서
규범, 또 자유, 공정한 질서를 주장하는 선진국들의 최근의 흐름에 동참해서 중국의 국가주도적 경제체제가 글로벌 경제 질서에 낳는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중요한 인식인 개도국 인식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개도국 그룹 안에서 개도국의 이익을 대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좀 벗어나서 선진국 인식을 내면화하는 그런 그 과정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서 결국 한국이 그러면 한국 앞에 굉장히 어려운 불확실성만 놓여 있느냐, 꼭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코로나를 겪고 코로나 출구 앞에 놓인 상황에서 한국은 실물 경제 면에서 보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안정적인 어떤 생산 능력을 코로나 시기에도 유지했고 그걸 발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제조업의 위상이 높아졌고 우리 사회 전반이 그런 예상치 못한 위험을 잘 통제하는 나라라는 그런 그 사실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 외환 면에서도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그냥 어떤 글로벌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 때마다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그런 나라가 더 이상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은 사상 최저의 CDS 프리미엄을 지금 구가하고 있고 아주 성공적으로 국채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세계 자본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지금 사상 최고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이나 금융 외환 면에서 이미 한국은 과거와는 다른 그런 한 수준으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올라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중국 견제라는 어떤 불확실성이 주는 그 문제에도 그걸 꼭 불확실성이고 위기라고 본다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어떤 국가주도적 경제 체제가 주로 종사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었고, 조선,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이런 분야가 결국 중국의 국가주도적 체제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는 분야였는데 그런 분야에 선진국의 공동의 견제망이 구성된다는 것은 반드시 한국에게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일 수 있다. 기존의 주력 산업이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2022년에 기업 환경 변화를 좀 바라보고 기업들이 좀 종횡무진으로 뛰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 경제 부분에 대해서 중앙대 유덕형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부 한국 경제 거시 전망 및 금융시장의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총 5편의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국내의 거시 경제 전망에 대한 글과 그리고 재정 사이드에서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는 글, 그리고 세 번째 금융시장, 자산시장에 대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주제인 부동산에 대한 전망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과 그리고 내년도 이후에 앞에서 이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 서비스 또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 소득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재원 조달에 대한 방식과 관련된 논쟁을 정리한 글 이렇게 총 5개가 실려 있습니다. 2부의 전체적인 내용은 내년도 경제 전망의 어떤 불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실하지 않게 이제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부 구성은 여러 글들에서도 관통하는 특징은 과연 코로나19로부터 한국 경제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어느 정도로 회복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4, 4분기를 100으로 했을 때 현재 7월 시점에서 그 100의 수준으로 되돌아간 나라가 OECD에서는 한국과 미국 두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회복은 빠르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피해가 적었지만 상당히 오래 들어와서 그 회복이 빠르게 올라가서 코로나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는 현상으로는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IMF에서는 올해 2007년에 했던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한 4.3% 그리고 내년도에 3.4%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발표된 한국은행 3, 4분기 경제 전망, 경제 GDP 통계를 보면 3, 4분기가 정부가 올해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은 낮은 수준으로
한 0.6% 정도를 전망했지만 0.3% 정도밖에 미치지 못해서 올해 4%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서 상당한 이제 의구심이 있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 4분기에는 제4차 팬데믹에 대한 어떤 확산이 왔었고 이제 거기 서서 이제 정리가 되어가고 그리고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이제 11월 첫째 주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그 경제 회복에 대한 즉 4, 4분기에 대한 어떤 좀 회복적인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건은 과연 정부가 전망한 대로 4.0% 이상이 갈 것인가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남아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죠. 그리고 내수 확대의 노력이 주로 이제 정부의 재정 지출에 기반한 정부 사이드의 어떤 그 경기 활성화 정책, 부양 정책이 여전히 올해도 이제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국제 수지 흑자 기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벌써 올해 한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한 차례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 차례 더 금리 상승에 대한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점과 그리고 내년도에도 여전히 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안을 이제 제출했습니다만은 재정 확장의 어떤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올해 거시경제 전망에 있어서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볼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글 5개에 흐르는 한국 경제의 내년도 전망과 관련해서 다운사이드 리스크와 업사이드 포텐셜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주요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전망 자체의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각종 변이 바이러스들이 등장하고 있고 델타 바이러스 플러스가 미국에서는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확진자가 7만 명 정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전면적인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들이 등장한 것은 아직 조금 그렇게 이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또, 이제 70% 이상의 이제 2차 접종, 백신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졌지만, 이 기존 백신을 맞은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 그리고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이 치료제의 등장 여부에 따라서 경제 전망의 안정성이 상당히 이제 디펜던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재정 확장이 되었고요. 이거로 인한 자산 가격 급등, 그리고 인플레이 프레셔가 굉장히 강합니다. 또 언제까지 그 재정을 지속적으로 재정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도 역시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이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에서는 테이퍼링 전 단계가 21년 하반기에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 본격 테이퍼링에 대한 전망으로 경기 흐름에 대한 어떤 전망과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또 고려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미국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그 달러 유동성 환수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 그러다 보면 국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한국 경제에 대한 외환위기의 가능성과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한 그 높은 가계부채 비율, 최근 2년 동안에 높은 가계부채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 속도도 또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그 우려와 리스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전에 지만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국채 발행을 굉장히 이제 좋은 조건으로 발행했다는 점은 한국의 세계 시장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여전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한 큰 대외 채권 국가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거의 700억 불 이상 1년에 하고 있는 흑자 국가이고, 그리고 국가와 기업에 대한信用도가 여전히 좋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최근에 많이 높아졌지만 그 질은 여전히 좋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을 11월 첫째 주부터 이제 우리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경제 활동이 완전히 정상화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내수 회복과 고용 확대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내수가 회복되면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것은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지원해 왔던 이전 지원, 그러니까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그 현금 급여성 지출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계 부채가 이제 그 금리가 오르거나 이런 것이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역시 위험 요소로 이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급망 애로 가능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은 방역이나 그다음에 백신 이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방역을 성공하고 있지만 후진국 그렇지 못한 나라가 많기 때문에 선진국 후진국 사이에 그 괴리가 있는 것 역시 불확실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향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획기적인 공급이 가능한가의 여부인데, 이것은 신도시 발표를 하고 착공하더라도 이 공급이 실현화되는 것은 5, 6년 후가 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공급에 대한 불확실한 요소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대선 이후의 정책 방향에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정부가 바꿀 것인가, 이거는 역시 업과 다운에 대한 고려 점이 동시에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스케줄도 나와 있고요. 또 정부가 정말로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킬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 요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락 요인을 좀 여전히 내년에도 도미넌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 공급 부족, 가격 상승의 기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정책 환경은 대통령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때에 따라서 정책 환경의 변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역시 중요한 환경 요소가 되겠습니다. 정권이 연장되든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는 것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지금 민주당 정부가 다시 재집권을 했을 경우에 현금 직원사원 복지정책, 기본소득제 같은 이런 것에 대한 큰 정책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또 그럼으로써 지속 가능한 재정에 대한 정책 의제가 매우 핫할 주제로 이제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복지 시스템에 대한 정비 방안, 이런 것들로 인한 치열한 정책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정책들이 정책적인 그 담론들을 통해서 내년도 정책 환경의 변화, 이것이 기업과 가계,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서 2부의 내용은 이제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부를 마치고 3부에 대해서는 김준현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김준현입니다. 저는 3부 새로운 시장과 경영 트렌드에 대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패러다임은 최근 들어 더 가속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언어는 물론이고 촉각, 후각, 심지어 인간 뇌의 신경망까지도 정복해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과 현실을 융합하고 있는 새로운 플랫폼 메타버스가 등장을 해서 비대면 비즈니스라고 하는 새로운 풍경들이 펼쳐지고, 또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오히려 빛을 발하고 도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경제 포럼도 향후 10년간 새로운 가치의 60-70%의 창출은 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에 의해서 창출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기존의 엑손 모바일이나 GE 같은 전통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구글, 애플, 혹은 테슬라, 우버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가 만들어내는 세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 기업들이
기존의 유기적 성장이 아니고 비유기적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혹은 블록체인 같은 이런 디지털 기술들은 공급과 수요, 내외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선형적으로 있던 가치 사슬이 점차 네트워크형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 제조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산업을 보면은 이미 전기차 자율주행을 넘어서 카쉐어링이나 커넥티드 혹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사업하고 융합을 하면서 스마트 모빌리티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쟁의 핵심이 가격이나 품질을 넘어서 이제는 융합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게 업의 영역이 좀 모호해지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빅블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쪽으로 융합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그런 역량들이 한 기업이 모든 걸 해결하고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업들은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합병하거나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비유기적 성장 방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비즈니스를 견인하고 있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이런 비유기적 성장 방식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음으로는 플랫폼 기반으로 산업 내는 물론이고 산업 간 혁신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혁신 전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지털은 업의 경계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연결되고 서비스가 융합되는 것이 플랫폼의 특성입니다. 이러다 보니 종적 산업 내 그리고 횡적 산업 간의 혁신을 종횡무진하는 전략이 구사되고 있습니다. 검색에서 출발했지만 금융, 쇼핑, 증권, 이제는 뭐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까지 등장시키면서 가상과 현실을 혼합하고 있는 네이버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소액 송금에서 출발했지만 금융, 증권, 부동산 유통, 지금은 이제 정부 서비스까지도 하고 있는 이 토스가 또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 상장도 해서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을 알고 있는데 이 쿠팡은 현재 지금 디즈니나 이 넷플릭스 같이 플랫폼 이 콘텐츠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종횡무진하는 이 플랫폼 기업들은 제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샤오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샤오미는 원래 저가 핸드폰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선풍기나 전구, TV 약 200가지가 넘는 이 전자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200가지를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200개가 넘는 다양한 전자기기 제조상들하고 합종연행하면서 협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과 플랫폼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도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혹은 우주 항공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합종연행과 종횡무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는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천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기업으로는 최초로 1,000조 원의 시장 가치를 달성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가 만들어오는 새로운 경영의 트렌드 세 번째는 이런 그 합종연행을 통한 이 종횡무진 전략에서 오히려 심플한 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것은 목표 시장을 잘 선별하고 정조준해서 진입하고 성장하고 확대하는 이런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대박이 어디서 터질지를 모릅니다. 넷플릭스는 비디오 렌탈하는 기업이었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방 빌려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서점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전방위적인 혁신을 해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마치 산탄총처럼 파종을 하고 즉 투자를 하고 그리고 싹이 트면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들을 엮어내서 즉 재조합하고 융합하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까지도 재편하는 그런 형태의 성장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전방위 개척형
이런 조직은 운영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중앙 통제형, 수직 계열화형 이런 기업과는 달리 이 플랫폼은 참여와 이탈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기업들하고 합종 연행하고 영역을 넘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간명한 규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힐튼 호텔 같은 경우는 관리 가이드가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지만 10만 개가 넘는 도시에 560만 개가 넘는 호스트와 협업을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는 운영 규칙이 매우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현지 주민이 호스트여야 된다든가 자신의 사진을 게시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매일매일 비누를 새롭게 교체하라든가 등의 아주 간단한 운영 규칙에 따라서 560만 개의 호스트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철새가 군무를 일사불란하게 주면서도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앞에 새만 쫓아간다는 그런 규칙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의 이모티콘은 수천 명의 저자들하고 외부 저자들하고 카카오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직관적으로 할 말만 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규칙에 따라서 매일 23억 개의 이모티콘이 발송되며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디지털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새로운 경영 트렌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부는 최영기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부는 뭐 경제정책, 복지, 노동, 다음 정부의 정책 파트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총 6꼭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마침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고 다음 정부 5년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경제와 산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이 그야말로 종횡무진 합종 연행이 굉장히 활발한데 정부가 이런 기업들의 활성화된 그 혁신 전략들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게 이 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산업의 전환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변동이고 일자리의 수많은 파괴와 창출 그리고 직무의 전환 가게 입장에서 보면 소득의 불안정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과 기업의 이런 혁신 활동을 지원을 하되 가계 안정과 일자리, 좋은 일자리의 유지 창출이라는 그 정책 목표를 또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의 시기를 가능하면 이 갈등을 줄이고 빠르게 전환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목표일 텐데 지금 그 정치의 시간, 뭐 선거 과정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리스크라기보다는 내년은 우리가 많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정치적 리스크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협력 행동을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년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질 여러 가지 복지 관련 공약들은 뭐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현금 복지에 대한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지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그 현금 소득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지 전문가들 이 책에서 이제 양재진 교수나 그 홍경준 교수가 복지 파트를 두 꼭지 쓰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내년 그리고 향후 5년간의 한국 복지국가의 어떤 분기점이 될 텐데 이 복지의 어떤 한국형 복지 모델을 형성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 그 현금 복지에 치중하기보다는 한국형 복지 국가 그런 시스템적 어프로치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정형화된 복지 국가를 만드는 것이 과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요.
복지국가 유형에서 그 현금 복지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서비스 복지 중심으로 갈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근 교수가 제안했듯이 현금 위주의 복지보다는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 서비스 일자리, 돌봄과 교육과 이런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복지를 확충하는 그런 북구 유형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도 되고 산업 대전환기의 고용 위기도 극복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전략이 아니냐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쪽에서는 그 전환기에 어차피 대량의 일자리 파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환기의 어떤 갭 기간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고용 전략,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가지고 단기 일자리가 아니고 그 사회 서비스 부분에 적정 수준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는 게 하나의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서술적인 표현이 아니고 어떤 정책적 함의가 있는 표현인데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일자리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단순히 실업급여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미래가 없는 업종이나 그런 직종에 묶여 있는 인력들을 적극적인 교육 훈련 투자, 고용 지원 서비스, 취업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생산성도 높고 안정된 일자리를 옮겨주는 그런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한 시기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 바라건대 우리가 뭐 경제정책, 경제전만 보고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만 이 모든 과정들은 대전환의 과정을 순탄하게 잘 넘겨서 그 선도국가 그 그린 녹색 경제, 디지털 경제에 성공하려면 정치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누구를 뽑느냐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후에 그 당선자 주도로 어떤 정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서 그 향후 5년이 우리 경제와 그 사회 산업 분야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선도국가로 나설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그 우리 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유튜브에 채팅방에 들어온 질문이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들어온 질문을 가지고 좀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남아요. 네. 그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거시 금융 쪽인데 하나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 있는데 새해에 2020년에 국내 경제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리스크를 뽑은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주제인데 아까 그 거시금융 파트를 맡은 유덕현 교수께서도 몇 가지 리스크를 언급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그 보안 차원에서 좀 이 관련해서 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전망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성이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코로나 내년도 되면 내년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사실은 전 국민이 상당히 어린 아이들까지도 백신을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년도 이후에는 또 어떤 상황으로 바뀔 수 있을 건가? 이거 가장 큰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그 전망이 좀 불확실할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로부터 이제 우리가 팬데믹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이게 완전히 이제 자유로운 건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은 모릅니다.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증이나 어떻게 뭐 그 치명적인 어떤 걸로 전환하기에 진화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완벽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달려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도 되면 이제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정상화에 대한 경로를 밟아 나가다 보면 결국 금리 인상과 이동성에 대한 환수 이런 것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강달러 정책이 이제 시행되면서 한국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약세가 올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이 좀 우리한테 큰 불안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플레 압력 그리고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부동산 문제가 이제 지금은 내년도 전망을 사실은 획기적인 공급 정책은 내년도에도 여전히 실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으로서 이제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 영화는 여전히 내년도에도 좀 어렵다라고 보고 또 수요층 요인에도 여전히 강한 매수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승은 상당히 이제 불안전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 완전 글로벌 밸류체인의 어떤 그 회복이 떨어져서 물류나 그다음에 자재, 원자재에 대한 어떤 부족분 뭐 이런 것도 역시 우리 수출이 주력 우리 경제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되는데 그것이 아직 좀 불확실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실무 부분에서는 그렇고요. 금융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의 인상 가능성과 원화 그 달러의 강세 이런 것들이 좀 위기 요인으로 이제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명으로 들어온 질문이 하나가 서울경제 조지원 기자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책 소개와 오늘 발표 중에서 내년에 새롭게 출발할 정부의 어떤 중책으로서 부동산 등 이런 그 시장 불안정성과 또 사연정망 확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정책의 방안이 좀 핵심이 될지 대해서 관련 파트인 최영기 박사님께서 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그 가장 갈등이 심할 수 있는 분야고 그것이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를 보면 기본소득 제한이 있고요. 뭐 거기 공정소득, 안심소득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기본소득의 어떤 접근 방식이 있고 우리 책에서 홍경준 교수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전 국민 사회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기반 고용보험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까지도 소득 기반으로 전환을 해서 이것은 일종의 사회보장세와 비슷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건설하는 그래서 복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가 내고 있는 그 어른 100만 원, 청년 200만 원 이것만 하더라도 한 50조 원의 그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일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이 복지 시스템의 어떤 기본 목표가 그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과 좀 괴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복지국가 지향을 시도할 건지 아니면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그 진로를 따라서 기존의 사회 안전망의 빈틈을 꼼꼼히 메꾸고 어떤 경제적 혁신과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길로 갈 건지는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저는 국가적 결정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그 사회적 논의와 타협이 필요한 그런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기본소득은 우리 국가적 논의 과정,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고 뭔가 사회적 논의와 타협을 통해서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질문 들어온 것이 그 미중 사이 갈등에 있어서 이 계속 진행되는 이슈인데 미국과 어떤 EU의 힘이 강해진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균형을 잡는 정치가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김한수 박사님 답변해 주시죠. 네. 네. 사실은 그 바이든, 그러니까 작년 올해죠. 올해 그 하반기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중국에 관한 대응에 있어서 미국하고 EU가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건 특히 트럼프 시기에는 EU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안 했다면 이제 바이든 정부가 동맹과 다자를 중시하는 그 분위기에 호응해서 중국이 그 체제가 야기하고 있는 그 글로벌 가치 사슬 내의 어떤 불공정이나 시장 왜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미국과 힘을 합치겠다. 이제 이런 어떤 이후의 정책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게 우리한테 주는 함의는 어떻게 보면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가 훨씬 편해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갈등하고 있고 갈등과 연결된 다양한 요인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미국이나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거고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기보단 선진국이 중국에 대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특히 중국의 어떤 시장 왜곡에 대해서 우리도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그 어떤 흐름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국이나 중국의 누구 편을 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우리의 어떤 이익을 옹호하는 어떤 입장을 그냥 견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선진국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가 2022년에 훨씬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한국은 여전히 그 제조업 중심국이고 수출국이기 때문에 수출 중심국이기 때문에 그 우리 제조업 그 국으로서의 수출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자유무역 환경의 지나친 악화라든가 그 어떤 보호주의적인 어떤 조치들의 그 어떤 득세라든가 다자체제의 파괴라든가 이런 어떤 일들로 과도하게 나갔을 때는 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그런 방식의 내용적인 어떤 균형이 중요한 거지 미중 사이의 어떤 거리의 균형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슈가 계속 중요하게 남을 텐데요. 사실은 저희 책에서 일단 그 단기적인 내년 트렌드로서 소수 동맹형 GBC가 과거의 다자주의적 무역제를 이제 대체한다 그랬는데 일단은 뭐 이게 장기적인 정말일지는 아직 불확실하고 일단 단기적인 어떤 그 소수동맹형 패러다임의 등장인데 다자주의가 완전히 뭐 죽은 것은 아니랍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6월에 G7 회의에서 G7 강국들이 앞으로의 그 국제 경제 질서를 좀 더 페어하고 자유롭고 액세서블한 그런 체제라고 했을 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건 좀 뭐 이상적인 담론이다라고 이제 약간 시니컬하게 썼는데 실제로 그 구체적인 모습이 각국 간의 최저 법인세와 그다음에 디지털세의 공조라는 아주 구체적인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틀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다자주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다자주의 양상이 굉장히 다수의 어떤 다자주의라는 WTO 틀보다는 G7 선진국 중심의 어떤 그 중간적인 다자주의 형태로 계속 파워를 낼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가능하고 한국으로서는 사실은 뭐 소수 동맹형 GBC 체제에서 한국이 제조업 강기이기 때문에 뭐 유상이 높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소동맹형 체제는 좀 강대국 위주이기 때문에 중형 국가의 한국한테 아주 베스트한 환경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계속 다자주의적인 질서를 계속 주창해야 되고 특히 영국이 이번에 CPTP에 가입하겠다는 것처럼 영국은 EU에 나온 뒤로 혼자 외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같은 비EU 국가들과의 어떤 협력을 강화하듯이 계속 다자주의에 대한 요구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크게 세계경제 전망이 이런 소수동맹형 GBC와
새로운 형태의 다자주의 간에 계속 그 긴장적인 공존이 굉장히 핵심 하더라고 보고 한국이 그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 것이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바로 이제 합동형이 나온 것이고 또 뭐 이네블링 스테이트, 그러니까 영장 증정 국가에 의해서 산업과 기업, 복지 체제 다 영향을 높여가지고 좀 동행문인 해보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새해 좀 힘차게 희망도 던지는 화두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2022 한국경제 대전망 책의 출간을 기념하는 발표와 미디어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